안녕하세요. 불독남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셀의 서양 철학사 두 번째 시간으로 플라톤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죠. 그러다 보니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기설이 있죠. 상기설이란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기억을 상기하면서 배우면 된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말고도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인데요. 파르메니데스는 만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변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결국 동일한 말로 귀결됩니다.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초월한 이상적인 부분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변한다라는 말은 감각기관 안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두 명의 주장을 종합하자면 감각기관은 현실을 왜곡시키는 매체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영향은 플라톤에게 가서 이데아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또한 플라톤은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피타고라스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하여 지성을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지식은 감각의 세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플라톤의 입장을 보았을 때 피타고라스와 많이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으로 플라톤은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스파르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300이라는 영화를 통해 많이 알려졌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의 체계가 공산주의와 많이 흡사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스파르타는 정부가 엄격히 규제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유는 극히 제한되었고 예술 창작과 음악 및 문학 작품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스파르타인들은 국가를 위한 군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 영역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스파르타의 이상은 플라톤에게 영향을 미쳐 수호자 계급을 양성하기 위한 지침들을 마련합니다. 시민 계급 중에서도 제일 최고 계급인 수호자 계급은 지적 훈련과 도덕적 훈련을 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철인왕,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은 엄격한 체계 속에서 진리를 통찰하는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플라톤은 여러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사상을 구축했는데요. 영향을 받은 것으로 어떤 식으로 사상을 구축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상향입니다. 플라톤의 이상향을 들라 하면 이상적인 국가의 구조로 앞서 언급한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시민 계급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평민 계급과 군인 계급과 수호자 계급입니다. 여기서 수호자 계급은 특별한데요. 이들 수호자 계급은 교육, 경제, 종교 등등 엄격한 검열을 거쳐야 했습니다. 또한 수학을 알지 못하면 참된 지혜를 이룰 수 없다고 하여 수학 배우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또한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수호자 계급들은 이토록 엄격한 검열 속에서 왜 교육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플라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호자 계급은 지적인 훈련과 도덕적인 훈련을 겸비해야 했습니다. 즉, 수호자 계급이 다스리는 정치는 귀족 정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론에 대하여 말해볼까 합니다. 플라톤은 이상론을 설명하면서
현실과 현상을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절대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감각 세계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플라톤은 감각 세계를 부정한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상은 현실의 모방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대표적인 예인 동굴 비유가 나옵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감각의 세계는 동굴 안에 있는 모닥불로 생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는 진리를 통찰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이상 세계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철학자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동굴로 들어가 현상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결국 수호자 계급이 왜 철학자가 되어야 하는지 여기서도 증명되는 셈입니다. 또한 플라톤은 지식과 의견을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영원한 세계인 현실에서는 지식이 있고 감각의 세계인 현상에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지식은 절대적인 것으로 틀릴 수 없는 것이지만 의견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을 할 때 아름다움이란 절대적인 지식입니다. 하지만 개별 사물을 볼 때 사람마다 느끼는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움이라는 절대적인 지식이 있다면 아름다움의 판단은 각자가 다르니 그 자체가 틀릴 수 있다는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양이라 말하는 단어는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모든 고양이를 통틀어 고양이라고 부르는 보편적 단어는 어찌 보면 공간과 시간을 차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죠. 반대로 보편자 고양이 안에서 이렇게 생긴 모양과 저렇게 생긴 모양인 개별자 고양이들은 하나의 의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도 들어볼까요? 조물주가 어떤 침대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때의 침대는 현실인 지식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목수들이 만든 여러 침대는 현실을 모방한 의견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플라톤은 현실과 현상, 지식과 의견을 구분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 지식이란 감각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감각 세계에서 지각을 통하여 얻어지는 경험적 지식은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현실의 모방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전생에 가지고 있는 현실 세계의 선험적 지식을 가지고 상기를 할 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사상에는 영혼 불멸설이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소크라테스에게도 나타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민주정치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인간의 죽음은 단지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신들과 함께 있거나 선한 선조들과 함께 한다고 믿었죠. 이 같은 영향은 중세시대의 교부신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리스도는 죽음과 동시에 영생한다는 사실과 밀접합니다. 이같이 영혼은 불변한다고 플라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쾌락을 쫓음으로 지식을 얻는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란 사물을 왜곡하는 매체이고 모든 정욕의 근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 영혼이 육체에 의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호자 계급이 받았던 엄격한 교육을 통해 불변의 존재가 되기 위한 지혜를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을 통해 플라톤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플라톤은
이상 국가로 스파르타를 꼽으며 수호자 계급이 다스리는 귀족 정치를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현상을 구분 지으며 감각의 세계를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기에 절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험적 지식을 상기하면서 배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논리는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를 부정해야 하고 반대로 영혼과 정신적인 사유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